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정세를 보면서 많은 자괴감이 들고 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까지 제 유튜브와는 조금 결이 다른 새로운 테마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로 이제 반성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한국의 지금 문제점, 특히 분열주의에 대해서 과거 학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가치관, 사상체계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제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한국 상황을 제가 진단해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가치관이 난장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본적인 가치관은 한국에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래해온 유교의 가치관,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길을 우리 민족이 개척하는 민족주의 가치관, 또 하나는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서방 국가로부터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이 세 개의 가치관이 지금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단점인 부분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이게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노출돼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저는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유교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유교 중에서도 어떤 분열주의, 배타성, 여기에 또 하나는 민족주의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사회주의를 감싸는 민족주의 어떤 성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평등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이 세 가지의 각자 좋은 가치관 중에 나쁜 단점만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학생들한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거는 기업인들이 잘해서 경제를 잘 운영해서 이끈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롱런을 하려면은 선진 문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선진 문화는 누구나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이 선진 문화를 갖춰야지 결국 우리가 선진국으로 롱런 하는 거지, 쉽게 선진국 롱런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모든 나라 선진국의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선진국이 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롱런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왜? 선진 문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선진국에서 37,000불에서 지금 선진국이죠. 일본이 35,000불 정도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24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황금기가 아니었나.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는 이런 선진 문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향의 길을 접어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치관 전환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유불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교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치관으로 확립이 되었죠. 조선시대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일제시대를 맞이해서 민족주의가 우리한테 싹트고, 그 민족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저항민족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식민지 콤플렉스나 어떤 일본에 대한 저항하는 의식으로.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저항민족주의로 하다가 해방이 돼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돼서 민주주의를 도입을 했는데, 그 민주주의 중에서도 개성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돼서 민주주의의 아주 좋은 장점은 차치하고 나서 계층 간의 갈등, 분열주의, 자기 이익 우선, 이런 가치관으로 서서히 굳어져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유교, 민족주의, 민주주의 다 모든 세 가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단점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로 나타내게 됐습니다. 한국인의 사상체계는 유교가 기반이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쳐서 자유민주주의가 대항하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우리의 양극화 현상을 잘 나타내는 건 뭐냐? 이 하나의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유교 사회의 분열성, 민족주의의 분열성, 자유민주주의의 분열성, 공통적인 분열성이 지금 우리한테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분열과 통합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계속 분열과 통합을 계속하죠. 2조 시대 이전에는 차치하고 2조 시대 때부터 우리가 사색 당파가 있었죠. 분열.
그 다음에 임진왜란 우리 국민이 전체 하나 똘똘 뭉쳐야 된다고 해서 다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구한말이 돼가지고 분열을 합니다. 분열해서 다시 일제시대를 맞이했죠.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다시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걸로 다시 통합을 하죠. 그런데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해방 공간에 맞아서 다시 극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찬탁, 반탁. 그런데 그게 다시 이제 근대화에 우리가 다시 눈을 돌리면서 이게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근대화 통합 이후에 다시 우리가 정치 혼동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대화 이후에 1987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정치 혼동기로 들어가서 분열이 되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월드컵을 우리가 개최하게 되죠.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개최하고 나서 또 바로 우리가 분열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다가 최근 한국의 한류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IT 기술 이런 게 접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서 통합의 기운이 무르익었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 정치 혼동기에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 통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이렇게 분열을 하는 게 우리의 민족성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분열을 이렇게 많이 해왔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번 유튜브에서는 유교의 기본 입장과 유교의 분열성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의 기본 입장은 사회 질서와 조화를 강조하는 거죠. 분열을 억제하는 거예요. 왜? 과거의 공자시대, 맹자시대에 이미 이 세계에서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있는데 질서가 없어졌다. 그리고 조화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공자, 맹자가 유교를 만든 거고 거기에 따르면 사회 질서와 분열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교가 계속 세분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교 질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각종 서열이 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분열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분열이 유교의 단점이 우리 지금 사회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이중적 역할, 하나는 질서지만 또 하나는 분열도 있었다. 유교의 분열의 대명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붕당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사색당파 알죠? 처음에 사림이 동인 서인으로 나뉘고 동인이 다시 남인 북인으로 나뉘고 또 이 서인이 다시 노론 소론으로 나뉘면서 계속 싸웠어. 그 싸우는 게 뭐냐면은 전부 다 어떤 원칙에 근거한 정책 논조 나름대로는 다 원칙이 있는데 이게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에 서로 갈라져 가지고 심각한 분열을 나누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논쟁을 벌여야 되느냐. 애송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관한 여러 가지 송사. 대표적인 게 이거죠. 1차 애송 논쟁에서 서인하고 남인하고 싸웠는데 서인은 효정의 차남 서인이 이제 서인 그룹이었고 남인은 효정을 이제 효정을 국왕으로 해서 효정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게 남인이었는데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가? 그래서 아들의 대비는 효정이 차남이기 때문에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 서인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남인은 아들의 대비이지만 효정이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된다. 이 애송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1차 애송전쟁이라고 이렇게 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너무너무 많죠. 조선시대에는. 사색당파가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니까. 우리나라 유교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유교를 연구해 놓은 그 업적을 다른 사람이 아직 범접을 못하는 일본의 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카시 도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선 유학의 1인자였죠. 지금까지 다카시 도루가 여러 가지 논문이나 불교, 유교, 한국의 사상체계를 연구해 놓은 걸 지금 뛰어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 다카시 도루가 한국의 유교 속성을 세 가지를 짚었는데 하나는 종속성, 사대성, 분열성이라는 그 중에 하나가 분열성이 있다는 거죠. 왜 유교가 분열성이 있느냐? 유교는 여러 가지 논리로 그걸 양보와 이해 없이 그 사상만 주장하다 보면 당연히 분열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다카시 도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카시 도루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걸 연구를 해놨는데 유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는데 일본의 국학, 고학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국학과 한국의 유학을 비교하면서 하는 건데 일본의 유교가 들었지만 일본에서는 양명학이 주를 이뤘고 한국은 주자학이 주를 이뤘죠. 중국의 유학이 같이 한국과
일본에 들어왔는데 한국은 주작이 주류고 일본은 양명학이 주류인데 양명학은 실용주의 노선이고 주작은 쉽게 말해서 공연 부린 그런 학문일 가능성이 많았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이 배타성, 유교의 배타성이 다카하시 도루가 주장한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에는 반드시 배타성이 있고 이 배타성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잘못하다가 분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바로 한국사 논쟁에서 바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 교종과 선종의 논쟁, 그리고 이황, 이퇴기 하면서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해가지고 주기 논쟁이 엄청나게 조선시대에 강했죠. 또 인물 동의성 논쟁이라,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가? 아니다. 동물도 사람과 똑같은 속성을 일부는 가지고 있다. 이런 인물 동의성 논쟁. 또 하나 아까 제가 들었던 애속 논쟁. 애법을 얼마만큼 잘 지켜야 되는가? 이 애속 논쟁.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내내 유교에 관련해 가지고 보편 논쟁. 보편 논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편이라는 게 현실로 존재하느냐? 이 보편 논쟁이 한국 사상사에서 조선시대 주류를 이뤘다는 거죠. 한국 사상사는 결국 논쟁, 분열주의로 일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가 좋은 점도 있지만 유교의 배타성은 결코 우리가 유교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유교의 배타성에 함몰될 가능성이 많다. 신채호 역사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묘청이 이제 설경천도를 주장한 사람이죠. 묘청의 전몰 사건이 한국 역사상에서 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왜 중요한 사건이냐? 묘청의 서경천도 이후에 묘청을 김부식이가 토벌을 했죠. 근데 김부식이가 거기다가 적으면서 어떤 얘기를 적었냐면은 묘청이 난이 진압됨으로써 한국의 국풍파, 그러니까 한국의 국학을 주장하는 국풍파는 없어지고 사대주의를 주장하는 유학파만 남았다. 그래서 신채호는 묘청의 전몰 사건을 한국 역사상에서 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는데 이게 바로 그 다음 이후에 한국의 모든 사상의 주류는 유교가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유교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유교의 현대적 재해석이 꼭 필요하다.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유교의 어떤 일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방성, 포용성. 하지만 우리가 유교 질서나 어떤 연고주의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선별적으로 유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유교의 어떤 분열주의가 지금 한국의 분열상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